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여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양보호사 비법서 실기 파트 제1장 신체활동 지원 파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서는 몰라요.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려면은요 무한 반복하면서 내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국가고시는요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확실하게 머리에 각인이 돼요. 내가 다 보기 5개를 알아야 맞추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지문을 그 보기에서 제껴가면서 정답에 가장 근접한 답을 찾는 것이 국가고시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귀요보 비법서 제가 정말 중요한 거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여러분께 추려서 알려드렸으니까요.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체활동 지원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하시지만요. 국가고시가 정말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 요양보호사 편의대로 하지 않죠?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고 항상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를 한다.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고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자는 동안은 기저귀가 젖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불을 들추지 않는다. 욕창이 걱정돼서 이불을 들추는 게 맞을 것 같죠? 하지만 숙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불을 들추지 않는다. 대상자를 최소 하루 20분 정도는 일부러라도 서 있거나 일어서서 걷도록 돕는다. 왜? 일어서게 되면은 근력도 유지하고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니까.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 걷기고요.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은요. 수영이었죠. 노인은 병상에서 3일에서 3주만 누워있어도 거동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서든지 일어서서 걷도록 돕습니다. 특히나 치매 환자는요. 서서 하는 운동이 좋다 그랬어요. 대상자들은요. 잔존 기능,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하게 해줘야 됩니다. 식사 및 영양 관리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한다. 대상자를 존중하고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최대한 스스로 하게 한다. 사례, 구토, 청색증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처한다. 노인의 영양 상태가 위험한 요인은요. 과도한 약물을 사용했거나 연하곤란, 삼킴곤란일 때 영양 상태가 위험하다.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상처 회복이 지연되었을 때이다. 식탁의 높이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죠? 식탁의 높이는요, 배꼽 높이입니다. 여러분, 배꼽을 한번 보십시오. 좀 낮지 않습니까? 요 정도 높이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 의자는요, 그 테이블 안쪽 깊숙하게 앉아야 돼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자를 안정적으로 깊숙하게 앉게 한다. 팔꿈치 식탁에 올려요, 안 올려요?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긴다. 왜?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머리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겨주는 것이 살해 예방에 좋은 자세고요.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 식사 시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상체는요, 호흡이 곤란할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양치할 때 항상 올려주는 게 좋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건강한 쪽이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건강한 쪽을요 본인이 지지하면서 일어납니다. 한쪽이라도 쓸 수 있다고 하면은요 계속해서 사용하게 해줘야 돼요. 잔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비된 쪽은요 지지합니다.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음식을 제공한다. 건강한 쪽은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인다.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게 한다. 식사 돕기. 밥맛이 있으려면 조금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밖으로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한다.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색깔을 보기 좋게 골고루 제공한다. 씹거나 삼키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삼킴이 곤란하다면 갈아서 제공한다. 불편한 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준다.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 사례 예방도 꼭 한 문제씩 나오잖아요. 그쵸? 고개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겨주는 게 좋다. 턱을 당긴 자세로 취한다. 목을 먼저 축이고 음식을 먹도록 한다.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똑같은 소리인데 그 말이 조금씩 바뀌는 거 아시겠죠?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입에 넣어준다.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질문하지 않는다. 살에 걸리니까. 식사 중 기침할 때는 음식 섭취를 멈춘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살해가 걸릴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않는다.
자몽같이 신맛이 강한 과일은 제한한다. 침이 줄줄 나와서 사례가 걸리기 때문이죠. 식사 돕기. 눈이 잘 안 보여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둔다. 뭔가 시각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요.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시계 방향으로 물건을 둡니다. 머리를 올리기 어려운 대상자는 옆으로 눕히고 사례가 걸릴 수 있으니까요. 등에 베개를 대어 얼굴을 요양보호사 있는 방향으로 돌린다.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한다. 왜? 음식물이 삼키기 쉽게.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먹인다. 건강한 쪽으로 먹인다. 식후에 구강 관리를 한다. 식후에 마비 쪽 입안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식사 후 30분 정도는 앉아 있도록 한다. 경관 영양 돕기. 관이 지나간다. 경관 영양이죠. 위관 영양, 비위관 영양이라고도 합니다. 콧줄로 꼽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 호스로 밥을 먹이는 것을 경관 영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종료를 반드시 대상자에게 알린다. 사실 의식이 아예 없거나 의식이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치매 말기 대상자들이 경관 영양을 많이 하거든요. 식사할게요. 이제 식사 끝났어요. 말은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한다. 소독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깨끗이 씻어서 말린다는 거. 위관 영양액은 1분에 50cc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50cc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그만 종이컵 한 반컵 정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 이상은 주입하지 않는다.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관 주변에 윤활제를 바른다. 코에 이렇게 줄이 들어가면 얼마나 코가 헐겠어요. 윤활제를 바른다. 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 비관이 고정이 안 돼 있고 또 폐로 들어가면은 흡인성 폐렴 걸려서 고생하거든요. 항상 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경관 영양 돕는 방법.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한다. 음식이 너무 차가우면 우리 위경련 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콧줄로 먹더라도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뜻한 게 좋다. 뭐 체온 정도가 좋겠습니다. 침상 머리를 올린다. 밥 먹을 땐 항상 상체를 올린다는 거.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힌다.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힌다.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는 침상 머리를 올려서 대상자를 앉혀준다.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우리가 뭐 수액 맞을 때, 링거 맞을 때 항상 우리 몸보다 위에 있죠? 중력에 의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영양액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요, 유일하게 소변 주머니 뿐입니다. 소변은 불순물인데 우리 몸으로 다시 흡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서 계속 똑같은 내용이지만 말이 조금씩 바뀌는 기출 지문입니다. 세거나 역류되면은요, 비위관을 잠그고 바로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투약 돕기.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면 안 된다는 거죠. 의료진에게 문의하여 지시를 따른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 확실하지 않은 약은 절대로 복용하지 않는다. 혈압약, 매일 투약해야 되는 약물 반드시 투약해야 된다. 약 처방이 바뀐 경우에는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6개월마다 대학병원 가지 않습니까? 받아놓은 약이 많다 하더라도요, 최신 약을 먼저 먹여야 되는 거예요. 철분제는 치아의 착색 방지를 위해서 빨대를 사용한다. 철분제는 소화흡수가 안 돼서 뭐랑 같이 먹으라고 했죠? 철 좀 들어라 이씨, 비타민C, 오렌지 주스랑 철분제는 함께 먹습니다. 경구약 돕기. 입으로 먹는 약이 경구약이죠. 물을 충분하게 제공한다. 입안에 약을 삼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한다. 가루약. 숟가락을 사용해서 물에 녹인 후에 먹이거나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로 약을 조금씩 주입하면 되겠습니다.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가 가루약을 복용한다면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내용은 거의 똑같지만요, 이 말만 좀 변경돼서 계속해서 기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알약, 손으로 만진 약은 다시 넣지 않는다. 약뚜껑에 따르고 다시 손으로 옮긴다.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알약 개수가 많은 경우 두세 번에 나누어 투약한다. 대상자가 손을 떠는 경우 파킨슨이겠죠?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약을 삼키기 쉽고 흡수가 용이하게 하도록 충분한 물을 제공한다. 물약,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이 안쪽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요.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똑같은 말이죠.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게 놓는다. 뚜껑의 안쪽이 오염이 안 되게 이 하늘을 보도록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물약을 붓기 전에 흔들어서 혼합한다. 약의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흔들어줍니다.
라벨이 붙은 쪽을 잡아요? 라벨이 없는 쪽을 잡아요?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그 약물이 뭐 베타딘 이렇게 색깔이 진한 약이면요. 라벨에 이 약이 묻으면 글씨가 안 보여요. 어떤 약인지 글씨가 안 보이니까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따른다 이 얘기예요. 물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라벨 반대쪽 방향으로 따른다. 다 같은 말이죠.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여한다.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버린다. 다시 넣지 않는다 이거예요.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이미 따른 거는 버려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비슷하게 처방된 양만큼만 따릅니다. 안약 넣는 방법.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아래 결막낭, 같은 말로 하안검이죠. 이 중앙이나 외축으로 1, 2cm 높이에서 투여한다. 중앙에 넣거나 약간 외축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요. 다음 중 안약을 넣는 위치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디예요? 중앙이나 외측이니까요. 정중앙에는 지금 보기가 없죠? 외측에 있는 마가 답이 되는 거예요. 비루간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안약의 코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이 눈 주변에서 흡수되라고요. 안연고 넣는 방법. 안연고는 좀 끈적끈적하죠? 처음 연고가 쭉 나와요.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 아래 결막낭, 하안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쭉 짜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여줘야지 이 안연고 끈적끈적한 게 전체적으로 퍼지겠죠? 움직여줍니다. 안약 눌러, 안연고 움직여줍니다. 아시겠죠? 안약 눌러, 두 글자 두 글자죠? 안연고 움직여, 세 글자 세 글자죠? 이렇게 암기하세요. 안약 움직여준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안약 눌러준다. 안연고 움직여준다. 이게 맞습니다. 섞어놓으면 또 감쪽 같아요.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튜브에서 처음 나온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 버린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지문이 조금씩 변경돼서 계속 국가고시에 반복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귀, 약, 제일 중요한 거 후상방.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또 어디서 우리 후상방 배웠는데요. 하임리히법 할 때 배꼽과 이 명치 중간 부위를요. 주먹으로 쿡쿡쿡쿡 후상방으로 밀어 올렸었죠. 귀약은요, 차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근다.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오심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귀약 투여 후에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눕게 한다.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넣는다. 다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귀의 겉을 닦는다는 얘기예요. 귓속을 닦는다 하면은 틀려요. 양쪽 귀에 귀약을 넣을 때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 중 귀약 투여 방법으로 맞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지문이 쭉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림 보세요. 다음 중 귀약을 투여할 때 어느 방향으로 당기냐? 나죠, 나. 후, 상방. 뒤로, 위로 당기는 게 후상방입니다. 주사 주입 시 돕는 방법. 수액병이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우리가 소변 주머니 외에는 다 우리 몸보다 높게 있어야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져서 우리 몸에 흡수된다고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요, 보고하죠. 주사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 붉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거나 했을 때는요, 조절기를 잠근 후에 즉시 보고합니다.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는요,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이것도 답이에요. 잠그고 보고하는 거니까요. 간호사가 바늘 제거 후 알코올솜으로 1, 2분간 지그시 누르세요 하는 이유는 뭐죠? 비비지 않는 이유는요. 피멍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죠? 피멍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비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약은요. 직사광선을 피해라. 이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햇빛을 피해서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가루약은 번질되기 쉬우므로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시럽제는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한다. 약 용기제를 빨아먹으면 약에 침이 섞여 변질된다. 꺼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지 않는다. 한 번 꺼낸 거는요, 넣지 않아요. 낙장 불입이다. 아까워도 버리라는 거죠. 안약, 귀약, 상온의 그늘진 곳에서 보관한다.
배설 돕기,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하게 배려한다. 배변을 돕기 위해서 복부 마사지를 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준다.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잔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줍니다. 항문은 앞에서 뒤로,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아야지만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 항문이 맨 마지막에 닦습니다. 왜인지 잘 아시죠?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 똥에는 대장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부터 요도, 질로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장균이 요도, 질로 들어가서 요로 감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항문은 맨 마지막에 닦습니다.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화장실 이용 돕기.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돕게 해야 되죠?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응급하면 배를 누르세요 라고 말한다. 화장실은 밝고 물기가 없어야 되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는다. 대상자 집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 댁에 또는 여러분 댁에 그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거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낙상이 가장 많은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젖었을 때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편마비 환자인 경우에는 휠체어를 어느 쪽에 될까요? 건강한 쪽으로 됩니다. 건강한 쪽으로 항상 활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만약에 건강해, 왼쪽이 편마비야, 오른쪽으로 대줘야겠죠? 눕힐 때는요, 오른쪽을 밑으로 눕혀야 됩니다. 왜? 일어날 때 밑으로 이렇게 건강한 쪽으로 짚고 일어나야 되니까. 밥을 먹일 때도요, 건강한 쪽으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먹인다, 활용한다. 아시죠? 편마비라면 휠체어를 건강한 쪽으로 대고 비스듬히 붙인다. 각도는 30에서 45도이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는 거.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한 손은 자유롭잖아요.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휴지로 자기가 이렇게 대변 정도는 닦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 문 밖에 있더라도 별일 없으시죠? 잘 보고 계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응답을 들어야 됩니다. 또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럽다면 안전을 위해 침대에 앉게 한다.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어지러우면요, 다시 앉히죠. 누워있다가 앉았는데 어지러우면요, 다시 눕히죠. 종전의 자세로 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침상 배설. 침대에서 배설해요. 왜? 화장실까지 이동하기가 어려운 대상자들 있잖아요.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요양원인 경우는 대상자 다 못 외울 수 있잖아요. 귀호부님이세요? 이렇게 확인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수치심 느끼지 않게 가려야겠죠?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그 침대를 가려줍니다. 변기를 따뜻하게 해야지 항문 관략근이 이완돼가지고 똥오줌이 잘 나와요. 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깔고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는다. 변기 안쪽에 화장지를 왜 깔아? 소리를 좀 흡수하라 이거예요. 본인이 대소변 보는데 막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은 이게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주변이 좀 시끄럽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나온다. 방수포를 깔 때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우고 발에 힘을 준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여러분 무릎만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걸 배횡와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로 발에 힘을 주고 대소변을 보고요. 회음부 간호할 때도 이 자세입니다. 배변을 돕기 위해서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을 가게 한다. 똥말이면요, 바로 싸야 됩니다. 왜? 똥독이 오르거든요. 침상 배설 돕기. 간이변기와 이동변기가 있잖아요. 간이변기는 한마디로 요강 같은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많이 되어 있죠.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대주는 겁니다.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허리도 못 들고 움직이지도 못할 때 할 수 없이 간이변기를 쓰는데요. 우리가 막 이렇게 허리까지 다 들고 하려면 요양보호사 팔목 다 나가요. 수근관 증후군 오겠죠? 대상자를요, 옆으로 돌려요. 그리고 둔부에 변기를 댑니다. 그리고 똑바로 눕히는 거예요. 옆으로 돌린 후 집어넣고 똑바로 눕힌다. 이게 그렇게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막론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아니겠어요? 옆으로 돌린 후 똑바로 눕힌다. 침대를 올려 상체를 높인다. 밥 먹을 때 또는 아기 날 때, 대소변을 볼 때 상체가 높아야 힘이 져지지. 누워서 여러분 힘 줘보세요. 이게 나옵니까?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이제 문제마다 뜻은 비슷비슷한데 말만 바꾸는 거예요.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준다. 한마디로 요도질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아준다는 의미죠. 배변 후에 손을 씻는다.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 머리를 낮춘다. 거동 불편한 대상자 침상 배설 시 머리를 높여주라고 했죠? 침상 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
편마비 대상자 침상 배설할 때 일단 덮은 후 바지를 내려요. 바지 내리고 덮어요. 덮은 후에 내리는 겁니다.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70 먹고 80 먹고 90 먹고 사지마비를 누워 있어도 이 회음부를 누군가가 본다는 건 참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어주고 나서 바지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진짜 이런 거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이게 늙어가지고서는 병이 들어가지고서는 회음부를 다 보고 똥오줌 닦아주고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자고요.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손으로 화장실 처리할 수 있고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죠. 너무 정말 이게 남이 다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배설물 보고사항,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죠? 소변에 거품이 많아, 피가 섞여 있어, 대변이 막 끈적끈적한 점액질이야, 이럴 때는 보고합니다. 대변이 굵게 나온 경우 보고하지 않아요. 황금색, 굵어, 이런 거는 정상적이라는 거. 이동변기, 의자처럼 생겼는데 대소변 보는 그 부분만 뺐다 꼈다 씻어서 쓸 수 있습니다.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자 움직이는데 화장실까지 가려면 5분씩 걸려요. 지금 나 너무 매려운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동변기 침대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앉혀서 놓게 하는 거죠?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관략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낀다. 이동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 놓는다. 이동변기를 침대 옆에 놓고서는 그거를 똥오줌을 안 치워봐요. 방 안에 냄새가 막 너무 심하겠죠? 그때그때 이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씻어놔야겠어요.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또 땡볕에 보관하면 안 된다.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이제 배설물이 아무리 물로 씻어도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락스 이런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아무래도 안정적이겠죠?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근데 사실 대상자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걸 안아서 변기에 앉히다가는 요양보호사님들 허리 다 어깨 다 나갑니다. 이동변기 사용 시 돕는 법.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항상 뭔가 이렇게 배설을 할 때 이동변기 또는 간이변기 가려줘야 돼요.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된다.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 높이랑 같도록 합니다. 높고 낮은 거 아니고요. 같도록 한다. 또 편마비 시 이동변기를 건강한 쪽으로 비스듬히 붙인다. 항상 건강한 쪽으로 대주고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하고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하는 거예요. 배설 중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다 중복되죠? 찬 변기에 피부가 놀라지 않도록 변기를 데워둔다. 여러분 화장실에 한겨울에 이렇게 딱 앉으면은 차가워 하잖아요. 그래서 양손으로 이렇게 해서 앉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뭘 씌워놓으면은 또 이 소변도 튀고 해서 지저분해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수건, 따뜻한 게 이완이 되어서 관략근이 이완이 되어서 배설하기가 좋다는 거. 대상자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그래야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까치발 뜨고 이렇게 있으면은 위험하잖아요. 그죠? 왼쪽 편마비 시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건강한 쪽에 붙인다는 얘기예요. 대상자가 옆에 있는 것을 원치 않을 때 밖에서 기다리며 계속 신경을 쓴다. 대상자가 변이를 느낄 수 있게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 좌욕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자분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좌욕을 하면은요, 뜨끈뜨끈하니까 좌욕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똥이 매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항문에 끼얹으면은요, 변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화장실을 보고 싶죠? 간이변기.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내열성이 있는 게 좋다. 또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간이변기 그림이 딱 나오고요. 이것은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간이변기니까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 간이변기를 데워준다. 기저귀, 의존성을 막기 위해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어요. 몇 번 실금했다고 기저귀를 차면요.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되니까 좀 미룬다는 거죠.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을 보게 하고요. 배변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봅니다. 젖었으면 신속히 갈아주고요. 욕창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피부 발진, 상처, 통증 호소를 살펴보고 욕창 예방 조치를 한다.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욕창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요. 이 천골, 꼬리뼈 부위거든요. 교환 전에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저귀 사용 시 돕는 법.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려준다.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닦는다. 상처를 살펴본다.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준다. 유치 도뇨관.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는 것이 유치 도뇨관입니다.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유치 도뇨관에서 소변 주머니는요, 항상 우리 몸보다 낮게 있어야 돼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 이동 시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둔다. 소변의 양과 소변의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에 오도록 하고 보행하게 한다.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꼬여 있는지 눌려 있는지 확인한다. 금기사항이 없다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수분을 많이 먹어야 요로 감염이 방지됩니다. 염증이 있으면요, 물을 많이 먹고 그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상이 있으면 보고한다.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샌다. 이거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빨리 보고합니다. 개인 위생 볼게요. 구강청결, 입안을 닦아내기,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 상반신을 높여준다. 상반신을 높이는 경우 뭐 있었죠? 입안 닦을 때, 밥 먹고 나서, 또는 대변 볼 때 힘줄 때, 호흡이 곤란할 때 상반신을 높여주죠. 거즈를 담은 서랍자를 물에 적셔서 사용한다.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서 사용한다. 서랍자가 뭐죠? 설압, 혓바닥을 누르는 자예요. 우리 이비인후과 가면은요, 아 해보세요 하고 뭐 이렇게 혓바닥 누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설압자입니다. 입안 닦는 순서, 윗 닦고 아래 닦고 윗 닦고 아래 닦고 볼 닦는 거예요. 윗니, 윗잇몸 닦고요. 아래쪽은요, 아랫 잇몸 그리고 아랫 이를 닦습니다. 요 순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요 막 이 순서가 나오지는 않아요. 윗니, 이를 닦고 잇몸을 닦은 다음에 아래쪽은요, 잇몸 닦고 이를 닦으래요. 그리고 입천장으로 다시 올라가죠? 혓바닥으로 내려오죠? 볼 왼쪽, 오른쪽을 닦습니다.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입안을 닦는 동안 입안을 세심하게 살펴본다. 깨물어서 상처가 나은 건 아닌지, 뭐 뒤어서 헐진 않았는지, 입안뿐만이 아니라 기저귀 갈 때도 뭐 살이 붉지는 않은지 상처가 난 건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이때 살펴보지 않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입안 헹구기, 식전에 입안을 헹궈서 입맛을 돋웁니다. 구강이 굉장히 건조해요. 이 건조를 막고 타액,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증진할 수 있다. 입을 한번 헹궈준다. 밥 먹기 전에 물 한 모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적신다. 칫솔질 돕기, 가능한 앉아서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한다. 그래야 사례가 안 걸리겠죠?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짠다. 여러분 요 사진 좀 보세요. 치약을 이렇게 수북히 짜는 게 아니고요, 좀 이 솔 안으로 치약이 들어가게 짜야 됩니다. 이 그림도 시험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쵸?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부터 치아 쪽 방향으로 닦는 거예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죠?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그래야 잇몸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 치아만 닦나요? 우리 혓바닥도 닦습니다. 곡반의 오목한 면이 대상자의 턱 밑에 가게 한 후 물을 받아낸다. 곡반이 요거예요.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릇 같죠? 요거를 턱 밑에 대면은요, 물을 이렇게 질질 흘려도 됩니다. 그런데 보기에 어떻게 나와요? 곡반의 볼록한 면이라고 하면은 이게 물을 담아내지 못하겠죠? 곡반만 나오면 아 그래 이거 맞아, 이렇게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칫솔은 모가 부드럽고 적당하게 탄력 있는 것을 사용한다.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 예를 들어서 혈우병 환자 같은 경우는요,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치실로 여러분 그 잇몸에 끼인 음식물 빼다가 잇몸에 피 나는 경우 많죠? 혈우병 환자나 이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요, 피가 막 한 달씩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혈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요,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칫솔질하죠? 잠자기 전에 칫솔질합니다. 치약의 양이 너무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약간 치약이 많으면 입이 좀 이렇게 청량하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런 청량감 때문에 치아가 잘 닦였을 거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입안의 치약은 충분히 헹군다까지 알고 가세요. 의치관리법, 틀니 관리 잘해야겠죠? 틀니가 굉장히 비쌉니다. 부분 틀니도 있고요, 전체 틀니도 있어요. 몇백에서 막 1000만원까지도 가거든요. 틀니, 의치는요, 윗니부터 끼고 윗니부터 뺍니다. 윗니부터 끼고 아랫니 끼죠? 윗니부터 빼고 아랫니 빼는 거예요. 칫솔에 의치 세정제 또는 주방세제 퐁퐁을 묻혀서 미온수로 닦는다. 미온수로 닦지만 보관은 찬물에 하죠.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미온수라는 말은요, 씻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는 찬물이에요. 뚜껑 있는 용기에 찬물을 넣어 보관한다.
이 의치, 틀니가요,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너무 뜨거운 물에 담그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찬물에 보관해야 됩니다.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위아래를 맞추어서 물에 담근다. 전체 의치인 경우는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서 보관한다. 자기 전에는요, 의치를 빼죠.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둔다. 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치는 찬물에 담근다. 왜? 변형을 막기 위해서. 두발 청결 돕기. 추울 때는 따뜻한 낮 시간대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긴다.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왜? 몸이 뜨뜻해지면요, 대소변을 보고 싶거든요. 공복과 식후를 피해서 머리를 감기는데 손톱으로 감기나요? 아니죠. 손끝으로 감깁니다. 손톱이란 말이 나오면 틀려요. 통목욕 시 머리 감기는 방법.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 후 헹군다.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침대에서 머리 감는 방법. 침대 모서리 쪽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하고 머리를 감깁니다. 베개를 치우고요. 또 방수포 위에 수건을 놔요. 그래서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싼다.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싼다.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린다.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머리 밑에 패드 한쪽을 대고 반대편 패드 끝은 물바지 양동이 안에 넣는다. 솜으로 귀를 막고 수건으로 눈을 덮는다. 간혹 얼굴을 덮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인데요. 얼굴을 덮는다, 이게 틀리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얼굴을 다 덮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코가 막혀 있으면. 그래서 눈만 덮는다, 이게 맞고요. 보기가 4개가 너무 다 아니야. 그러면 얼굴을 덮는다,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고시는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이 답이지 꼭 이거 아니면 틀려, 이건 아니거든요. 샴푸를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고 따뜻한 물로 헹군다.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문제 어떻게 나와요? 린스를 한 후 차가운 물로 헹군다. 아니, 기껏 체온 유지하려고 따뜻한 물로 머리 감키고 대낮에 머리 감키고 이러는데 린스는 왜 찬물로 헹궈요? 안 되겠죠? 따뜻한 물로 헹군다.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다. 우리 미용실에서도 이렇게 목 좌우로 돌리면서 헹궈주잖아요. 그죠? 물 없이 두발 청결 돕기. 두발 전용 세정제. 왜 물 없이 감킬까요? 그 상황이 열악해서 물이 없는 경우, 또는 물 있는 수도가까지 갈 수 없는 경우겠죠? 두발 전용 세정제는요, 한마디로 물 없는 상태에서 그냥 머리에 거품 내가지고서는 마른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당연히 물로 샴푸하는 게 가장 깔끔한데 이가 없으면 잇몸이다. 차선책으로 이렇게 닦는 것입니다. 세정제 사용 후에는요,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말려줍니다. 젖은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하면 다 틀린 거예요. 물이 없어서 머리도 이렇게 물 없이 감키는데 뭐하러 마른 수건으로 닦지 젖은 수건으로 닦겠어요. 그쵸?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모발이 너무 많이 더럽다면은요, 세정제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우리 머리 감았는데 약간 기름기가 있는 것 같아. 샴푸 한 번 더 하잖아요. 똑같아요. 머리 손질하는 방법. 머리가 엉켰을 때는요, 물을 적신 후 손질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머리를 감고 젖었을 때는 빗질하지 않았어요. 빗질은 어떻게 해요? 이 머리 끝에서 밑으로 하잖아요. 두피에서 모발 쪽으로 빗질한다. 또 한 손은 모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 쪽으로 빗는다. 근데 문제가요, 이 모발에서 두피 쪽으로 빗는다. 거꾸로 어떻게 빗어요? 그쵸?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위생 청결 돕기. 손발 청결 어떻게 도와요? 손발톱을 깎아야 되는데 딱딱하면은요, 미지근한 물에 불렸다가 자르죠.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그리고 특히나 당뇨병 대상자 발톱을 무조건 일자로 잘라서 둥글게 자르다가 이렇게 살이 패이거나 하면 균 들어가잖아요. 당뇨병 대상자는 이 혈순환이 발끝까지 잘 안 되기 때문에 상처 회복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발 관리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서 로션을 바르거나 오일을 바른다. 주기적으로 발라라. 손과 발을요, 따뜻한 물에 담궈라. 한 10분 정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게 된다는 거.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씻긴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발에 각질 제거할 때도요, 따뜻한 물에 담궈가지고 불려가지고 이렇게 밀잖아요. 그죠? 회음부 청결 돕기. 회음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는다. 앞에서 뒤로 닦는다. 항문이 맨 마지막에 닦는다. 이것입니다. 왜? 여성 회음부를 왜 청결하게 해야 될까?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니까.
항문에서는요, 대변이 나오죠, 똥이 나오죠, 똥에서는 대장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부터 요도질로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염되겠죠? 그래서 항상 항문이 맨 마지막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회음부 관리하는 자세는요,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는 자세죠.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가운데 회음부를 덮어줍니다. 회음부를 닦을 때는요, 전용 수건을 써야지 균이 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에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혀서 깨끗이 닦는다. 맞는 표현 다 읽어드릴게요. 회음부를 앞에서 뒤로 닦아낸다. 여성 회음부는 요도질 항문순으로 닦는다. 남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죠?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 또는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이렇게 말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이 회음부 쪽은요,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게 놔두고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거예요. 세수돕기. 눈곱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이 있다면 어느 쪽부터 할까요? 깨끗한 쪽부터 닦습니다.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눈은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돼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여러분 손 놀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눈, 코, 볼, 입, 이마로 올라가자 귀 닦고 목 닦습니다. 이 순서로 나오니까요.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다른 면으로 쓴다.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한다. 귀 입구에 귀지를 닦아낸다. 귀 겉만 닦는 거예요. 입구만 닦아내는 거예요. 귀 속을 닦는다 하면 틀리죠? 면봉으로 귀 입구에 귀지를 닦는다. 코털이 코 밖으로 남아있으면 깎아준다. 수건에 비누를 묻혀 입술과 주변을 깨끗이 닦은 후 깨끗한 수건으로 헹군다. 면도 돕기. 면도날은요, 한 45도 각도죠.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서 모공 살짝 열어주고요. 위에서 아래로 닦습니다. 귀 밑에서 턱 쪽으로 또 코 밑에서 입 주위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면도하는 거예요. 목욕 돕기. 목욕물 온도는요 40도 내외가 좋습니다. 목욕 시간은요 2-30분. 목욕 중에는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줘야 돼요. 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목욕하다가 추우면은 뜨신 물 이렇게 붓잖아요. 목욕을 준비하던 대상자가 혈압이 너무 높다 하면은요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목욕을 미룹니다. 통목욕 돕는 방법. 통에다 물 받아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욕조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 정도예요. 통목욕 전체 시간은 2-30분인데 이게 대상자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우리 수영장 가도요. 심장마비 안 오게 발부터 담그지 않습니까? 발, 다리, 그 다음에 팔, 몸통, 회음부 맨 마지막에 닦습니다. 욕조 안쪽에 대고 앉게 한다. 몸을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목욕 후에 로션이나 오일 등을 발라서 보습해준다. 따뜻한 우유, 차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그래서 목욕 끝나고 바나나 우유 하나씩 먹잖아요. 그죠? 수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목욕 후 어지러움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긴다. 머리 감길 때 통 안에서 하면은 따뜻하고 좋겠구만은 욕조에서 나오게 해서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기래요.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욕조 안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고 5분 정도만 있고요. 머리는 나와서 감긴다는 거예요. 편마비 대상자 통목욕 돕는 방법. 편마비 대상자는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해야겠죠? 편마비 쪽 지지해 줘야겠죠? 어느 쪽 먼저 들어가나요?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 들어갑니다. 건강한 쪽 다리 그리고 마비 쪽 다리 순서로 들어가고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쪽 나오고 마비 쪽 나옵니다. 욕조의 턱 높이와 욕조의 의자 높이를 똑같이 합니다. 침상 목욕, 침대에서 목욕시키고 있어요.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죠? 손목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다 맞는 말이고요. 얼굴은 어떻게 닦아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 순서로 닦습니다. 유방은요 원을 그르듯이 닦아요.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마사지 해준다고 했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둔부, 엉덩이는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잘 닦아줘요. 회음부는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2-1-2. 글씨가 어떻게 돼요? 요도, 질, 항문 2-1-2. 이것도 질, 요도, 항문 그럼 또 맞는 것 같단 말이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본인의 생식기를 생각해 보세요. 요도 아래 질 있죠? 질 뒤에 항문 있습니다. 본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맞추세요. 아차하는 순간 틀리니까요. 환경관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가 좋겠죠? 18도에서 한 20도 좋고요. 직사광선은 커튼 같은 것으로 조절을 합니다. 습도는 가습기로 조절하면 되겠어요. 40에서 60%가 좋다.
의복관리, 치매 대상자가 옷 갈아입기를 거부한다면은요, 목욕 시간을 활용해서 입힌다는 거. 치매 대상자가 양치하기를 거부해, 그래도 양치는 시켰죠? 그런데 옷 갈아입기 거부해, 밥 먹기 거부해, 그럼 조금 있다가 시킨다.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옷을 갈아입힌다.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히기. 어떻게 해요? 입마건 이거 알면 끝나죠? 입을 때는요, 입힐 때는요, 마비된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을 입히는 거예요. 왼쪽 편마비야, 마비 쪽이 왼쪽이죠?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야, 옷을 입힐 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입마건이죠? 마비 쪽이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입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입마건, 마비 쪽 팔, 머리, 건강한 팔. 또 벗길 때는요, 벗건, 건강한 쪽 먼저입니다. 그럼 오른쪽, 왼쪽. 그리고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액 맞는 팔. 예를 들어서 왼쪽 수액 맞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히기. 오른쪽 편마비니까 불편한 쪽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입을 때니까요, 입마건이죠. 마비 쪽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먼저, 그리고 왼쪽 건강한 쪽이 가고요. 중간에 수액이 들어갑니다. 수액을 맞을 땐 수액이 들어가고요. 그냥 머리가 들어갈 땐 또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수액이나 머리가 들어간다. 하의는요,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긴다. 벗건, 건강한 쪽을 먼저 벗죠. 입마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을 먼저 입습니다. 이동 돕기. 여러분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실기 파트가 체위 변경하는 거, 그리고 이동을 도울 때 어디를 지지하느냐, 이걸 정말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때 다 그 상황을 암기할 수는 없어요. 우린 천재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맥락만 알고 끼워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동할 때는요, 대상자의 신체 상황을 고려해서 대상자가 안정되게 해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한 요양보호예요.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신체 손상의 위험을 줄이죠. 욕창이 있으면요, 체위 변경을 좀 자주 해줘야 돼요.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누워있는 대상자 2시간마다, 앉아있는 대상자는요 1시간마다예요. 더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겨드랑이를 잡아 끌어 이동한다.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뭔가 잡아 끈다 하는 표현은 다 틀립니다. 왜냐? 잡아 끌면요, 뼈가 빠져요. 탈골되거든요. 또는 살이 쓸려요. 욕창이 전조가 됩니다. 절대 잡아 끌어서 이동하면 안 된다는 게 국가고시에서 핵심 포인트예요.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의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양보호사의 손목도, 허리도, 근골격계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지지면을 넓힌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양다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벌려보세요. 이게 지지면을 넓히는 것입니다. 앞뒤로 벌려보세요. 이게 지지면을 넓히는 것입니다. 몸을 좀 낮춰보세요. 이것은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입니다. 뭔가 힘을 쓸 때는요,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요, 지지면을 넓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양다리의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다 맞는 표현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국가고시는요, 맥락은 같지만 지문이 계속 바뀌니까 여러분께서 긴가민가 하십니다. 양다리의 체중을 지지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맞아요.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의 체중을 실어서 들어 올린다.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다 맞는 말이에요. 대상자 이동시킬 때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작은 근육, 손가락만 깔짝깔짝 할 게 아니라 이 손바닥 전체를 이용한다든지 큰 근육을 쓴다, 이 얘기예요.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앞뒤로 또는 양옆으로 벌려서 지지면을 넓힌다는 거예요.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무릎을 굽혔다가 피면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이 신체 역학에 의해서 힘이 덜 들고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리는 항상 펴입니다. 무릎만 굽혔다가 피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편다가 항상 맞는 표현입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세를 변경하면요, 갑자기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앉았을 때 어지럽고요. 앉아있다가 일어났을 때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 상태에서 그냥 무리하게 걸어가요. 어떻게 돼요? 픽 넘어지죠. 골절되거나 머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 앉았더니 어지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앉아있게 합니다. 또는
누워있던 대상자가 앉았는데 어지럽다 하면은요, 앉혀놓기도 한다. 이것도 맞고요. 다시 눕힌다. 이것도 맞습니다. 아시겠죠? 앉아있던 대상자가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그럼 다시 앉힌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종전의 자세로 바꾼다. 원래 자세로 눕힌다. 이런 것들이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아있게 한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요.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앉혀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엉덩이를 드는 이 자세가 근력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는 자세라고 합니다. 또 근육이 생기죠?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라고도 문제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고 낙상도 예방할 수가 있다. 뭐 근력을 증진한다. 이런 것들이 다 맞겠어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돕기.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침대 틀을 잡게 하고서는 나머지만 옮겨주는데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어요. 의식이 없던지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요. 두 사람이요.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옮기는데요. 어디를 지지할까요? 상체와 하체를 각각 지지하겠죠? 상체는요, 어깨와 등 밑을 지지하고요. 하체는요, 둔부와 대퇴부, 엉덩이와 허벅지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을 각각 넣고 하나, 둘, 셋 하고 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만약에 대상자가 팔이 멀쩡해 협조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요, 대상자 보고 침대 이 난간을 잡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하나 둘 셋 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해주고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것이 요양보호예요. 침대 왼쪽 이동 돕기, 오른쪽 이동 돕기.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그리고 이동할게요 또는 일어날게요 말을 하는 게 이 전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갭니다. 왜? 일어나다가 팔이 꺾여요. 마비 대상자는요 팔이 꺾이거나 골절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이게 몸을 못 가누니까요. 항상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개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를 편안하게 잡아준다. 이런 맥락으로 가셔야 돼요. 옆으로 눕히기는요. 옆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겠죠?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또는 그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다 맞죠? 그리고 나서 할 거 대상자 양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돌려 눕힌다. 상체와 하체를 지지해야겠죠? 상체는 어깨, 하체는 엉덩이를 지지해서 돌려 눕힌다.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만든다. 불편한 쪽은 지지해준다.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겁니다. 보기는 항상 바뀌니까요.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어요. 맥락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히는 순서. 일단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죠. 그리고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입니다. 건강한 쪽이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은 항상 아래쪽으로 갑니다. 왜? 짚고 일어나야 되니까요. 내가 내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야. 어느 쪽이 아래로 가요? 건강한 쪽. 오른쪽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고요. 불편한 쪽, 마비 쪽 왼쪽이 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계속 바꿔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마비된 쪽이 위로 올라가게 한다. 이게 맞아요. 그쵸?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지지해야겠죠?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상체는 거의 다 어깨, 하체는 엉덩이나 대퇴부, 허벅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세 잡은 다음에 편안하게 해준다. 이게 항상 마무리예요. 그래서 보기가 5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또는 순서는 물어봤을 때요. 중간에 하나가 빠져도 여러분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편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히는 방법. 일어날게요 설명하죠? 건강한 쪽으로 서죠? 움직이려고 하는 쪽으로 서죠? 마비된 손을 가슴 위로 항상 포개 놓습니다. 어느 쪽이 위로 와요? 마비된 쪽이 위로 오죠? 건강한 쪽은 항상 아래쪽으로 가니까요. 그리고 상체 하체 지지합니다.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넙다리를 지지한다. 허벅지죠? 그리고 돌려 눕히고 건강한 쪽은 짚고 일어나세요.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이게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 마지막에 와도 되고 약간의 유도리는 있다는 거 맥락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지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히는 순서 진짜 국가고시에 잘 나와요. 2번에 한 번은 나오죠? 사지마비 대상자가 왜 이렇게 국가고시에 잘 나올까요? 보통은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지지해서 일으키는데 사지마비 대상자는요. 사지가 마비되어 있잖아요. 상체만 두 곳을 지지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하체는 어떻게? 하체는요.
허벅지뼈, 넙다리뼈가 부러지지 않게 잘 펼쳐놓고 상체만 두고 지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자 쪽으로 서죠. 양팔을 이렇게 모읍니다. 가슴 위에. 그래야 팔이 안 꺾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받칠까요? 사지마비는 목도 못 가눠요. 요양보호사의 한쪽 손을요. 목 밑에 넣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지지할까요? 이 모은 두 손, 여기를 지지해서 일으키거나 어깨 밑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팔뚝 있는 부위죠. 그러니까 목 받치고 이 어깨 밑을 누르거나 이 모은 손을 받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단 이때 넙다리뼈가 골절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리를 펼쳐서 돕는다. 펼쳐서 놓는다 맞고요. 다리를 편 상태로 한다. 이건 틀려요. 차이를 아시겠나요? 펼쳐 놓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쭉 피하면은요. 뚝 부러진다. 이 얘기예요.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앉히고자 시도하면 넙다리뼈가 골절될 수 있다. 사지마비 대상자는요. 항상 상체 두고 목 밑이나 어깨 밑 또는 목 밑이나 모은 손을 지지하고 일으켜야 되는 거고요. 넙다리뼈가 골절될 수 있으니까 펼쳐서 놓는다. 이게 맞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히기. 대상자 앞에 서죠. 그리고 지지를 합니다. 어디를 지지해요? 상체, 하체 지지해야겠죠? 목과 어깨, 무릎을 지지합니다. 상체는 목이나 어깨, 그리고 하체는 무릎을 지지해요. 양쪽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해가지고 자세를 안정적으로 해서 침대에 걸터 앉히고요. 앞에서 이렇게 세우기, 옆에서 이렇게 세우기. 앞에서 이렇게 세울 때는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앞에 있어야겠죠? 옆에서 이렇게 세울 때는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세우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대고 지지를 하면서 일으키는데요. 양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붙잡고요. 이 요양보호사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이렇게 밀어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요양보호사 내 무릎으로 대상자의 불편한 무릎, 마비된 무릎을 지지하고 이 요양보호사 내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펴면서 대상자의 허리를 붙잡고 정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옆에서 이렇게 세우기는요. 대상자 옆에 뒷발에다가 요양보호사 발을 딱 놔요. 한 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붙잡고요. 한 손은 대상자의 그 마비된 허벅지를 이렇게 짚고 일어나는 겁니다. 대상자의 양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에 놓는다.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는다. 한 손으로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하고 다른 손으로 대상자의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다 일어나면 상체를 펴게 한다. 약간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앞에서 이렇게 세울 때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정면에 있으니까 불편한 쪽을 무릎으로 지지하면서 양손은 허리를 붙잡고 상체를 지지를 못하니까 요양보호사 어깨로 대상자 가슴을 이렇게 밀면서 일으키는 거고요. 옆에서 이렇게 세울 때는 한 손은 허리, 또 한 손은 마비된 무릎을 펴주면서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체위 변경 중요하죠? 왜? 욕창을 예방할 수 있고요. 계속 누워있는 대상자들은요. 관절이 굳거든요.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한다. 혈액순환을 도와서 욕창을 예방하고 피부 괴사를 방지한다. 뭐가? 체위 변경이요. 누워있는 대상자 2시간마다 체위 변경했죠? 앉아있는 대상자 1시간마다 체위 변경해 주었습니다. 똑바로 누워있다고 한다면은요, 어느 부위에 압력을 받아서 욕창이 생기겠어요? 엉덩이 있는 쪽, 천골. 이 부분이 욕창이 특히 잘 생기는 부위예요. 이런 문제도 간간히 물어본다는 거. 장시간 누워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요, 엉덩 관절의 구축이다. 엉덩이의 관절이요, 구축돼요. 굳어버려요. 우리가 상체를 올려야 되는 자세, 좌위, 반자위 어떤 게 있었죠? 밥 먹을 때, 구강 관리할 때, 양치할 때죠. 호흡이 곤란해 기침이 나와 그랬을 때 상체를 올려줬고요. 위관 영양은 한마디로 밥 먹는 건데 줄로 먹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체를 올려줬습니다. 배변할 때도요. 상체를 올려줘야 힘을 줄 수가 있었죠. 기억하시고요. 보기, 엎드린 자세예요. 배가 바닥에 엎드린 자세가 보기입니다. 너무 맨날 똑바로 누워 있어서 등이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주고 싶을 때 엎드리죠? 우리 엎드려서 마사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게 아니고요. 뭔가 긴장이 돼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수건을 넣어주면 이게 긴장이 완화되냐?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월을 받쳐서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배랑 발목에다가 이 타월을 받쳐주면요. 여러분 배가 내가 배도 많이 나왔는데 뭘 받쳐? 골반 쪽을 만져보세요. 아무리 여기 배에 살이 있어도요. 골반뼈가 바닥에 닿거든요. 여기에 타월 받치고요. 발목 좀 붕 떠있죠? 여기에 타월을 받치면 아무래도 긴장이 덜 된다. 넙다리, 허리와 허벅지, 넙다리가 긴장이 완화돼서 엎드린 자세, 보기를 취한다는 거.
치귀, 옆으로 눕혀요. 맨날 똑바로 누워있으니까 옆으로도 눕히고 엎어도 눕히고 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어느 부위가 지금 압력 많이 받아요? 어깨에 있는 쪽, 여기를 봉우리 돌개라고 하고요. 이 골반 쪽, 넙다리뼈 큰 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와요? 욕창 발생 부위가 치귀일 때 어디에 많이 생기냐? 봉우리 돌기, 넙다리뼈 큰 돌기, 종아리뼈 아래이다. 다 외우지 않아도 똑바로 누웠을 때는 엉덩이, 청골 쪽, 옆으로 누웠을 때는 이 어깨, 이 골반 쪽이겠지. 치귀는요, 어떨 때? 관장할 때, 우리 뭐 대장 내시경 할 때도 다 치귀로 눕지 않아요? 그쵸? 옆으로 돌아 누운 자세가 측위인데요.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을 굽힘 자세로 하고 옆으로 돌아 누운 자세이다. 굽힘 자세로 하고 옆으로 돌아 눕던지, 옆으로 돌아 눕고 굽히던지, 옆으로 돌아 누웠다고 하면 치귀예요. 휠체어 이동 돕기. 여러분이 어려워도 하시지만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휠체어 이동할 때 중요한 거요. 접는 순서랑 펴는 순서예요. 여러분은 둘 다 외우면 둘 다 틀리시죠? 접는 순서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접자. 내가 저번에 사준 명품 잠바 있지? 그거 잠바내나 18. 잠발 18. 휠체어 접는 순서는요. 잠발 18입니다. 잠바 아니고요. 잠발 18. 잠금 장치를 잠근다. 발 받침대를 접는다. 시트를 가운데를 들어 올리고요. 팔걸이를 모아 접습니다. 이게 접는 방법이에요. 펴는 방법은요. 잠팔씨입니다. 거꾸로 가는데 항상 잠금 장치가 제일 먼저거든요. 잠금 장치를요. 잠그고요. 팔걸이를 이렇게 펴죠. 그 다음에 시트를요. 뚱 눌러서 요거 펴는 순서예요. 여러분은 접는 순서만 암기하세요. 잠발 18. 문제, 휠체어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았다. 어디를 점검해야 되냐? 그림으로도 물어보고요. 말로도 물어봅니다. 어딜까요?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됐어요. 그럼 잠금 장치 쪽에 어떤 나사나 고정 볼트를 먼저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은 뭘로 확인해요? 눌렀을 때 0.5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바퀴요, 바퀴. 그러면 괜찮다 이거예요. 뭘로 눌러요? 손톱으로 누를까요? 손가락으로 누를까요? 손가락, 세 글자 손가락으로 누릅니다. 타이어는요.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예요. 0.5 정도 들어갔어. 이거 괜찮은데? 한마디로 잠금장치가 안 되면요. 잠금장치의 고정 볼트를 보던지 타이어를 본다. 공기압을 본다는 거예요. 공기압이 정상이야? 그러면은요. 잠금장치에 있는 고정 벨트까지 확인한대요. 그리고 고정하래요. 고정 볼트 보고요. 타이어의 공기압 보고요. 고정 벨트를 본다. 이 공기압이 너무 적어요. 자전거 바퀴가 바람이 빠졌어요. 잘 안 굴러가겠죠? 공기압이 너무 많아. 너무 바람이 빵빵해. 그러면은요. 진동을 탕탕탕탕 느껴요.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문제 이런 것도 나와요.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춰서 조절해야 하는 부위는 어디냐 하고 그림이 나옵니다. 가나 다, 이 종아리 부분이요. 다리가 길면은요. 이 부분을 길게 늘리고요. 다리가 좀 짧으신 분은요. 짧게 줄입니다. 휠체어 이동 방법 정말 중요하고 정말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무조건 나옵니다. 어떨 때 앞바퀴를 들어 올릴까요? 바닥이 자갈이에요. 또는 문턱이 있어요. 도로에 턱이 있어요. 바닥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요. 앞바퀴를 들어 올립니다. 왜? 바닥이 쿵쿵쿵쿵 이렇게 가면은 너무 대상자가 충격을 많이 받겠죠? 진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턱, 도로턱. 둘 다 턱이죠.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간다 하면은요. 무조건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다음 중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경우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맞죠? 턱이 있다 울퉁불퉁하다 하면은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줬어요. 문턱, 도로턱으로 오를 때 일단 턱이 나왔어. 앞바퀴 들어 올리는 거지.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문턱으로 오른다. 맞죠? 울퉁불퉁한 길은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도록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충격 흡수를 위해서 앞바퀴를 드는 거예요.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앞바퀴만 들어 올리는 거지 뒤로 젖히는 거였어? 앞바퀴를 들어 올리면요. 몸이 자연적으로 뒤로 약간 제껴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턱이 있어요. 바닥이 울퉁불퉁해요. 또는 자갈길이에요.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와도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 이거 기억하세요. 휠체어 내려갈 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뒤로 돌려서 내려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탈이 있어요. 내려가는 길을 대상자를 앞으로 하면은요. 대상자가 앞으로 이렇게 자빠져도 어떻게 케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 뒤로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내려가는 게 바로 내려갈 때예요. 그러면 비탈
비탈진 곳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간다고 다 비탈은 아니었잖아요. 아,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가면서 내려가는 거지. 그럼 비탈진 길의 포인트는요? 지그재그입니다. 지그재그. 경비가 지그재그 이렇게 귀여보여서 초성을 땄는데요.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다 똑같은 얘기죠.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그재그로 간다 그랬어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요. 경사를 완만하게 하려고 지그재그 밀고 올라간다. 요것도 맞아요. 비탈이 있으면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그재그로 간다는 거예요. 대상자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뭐가 포인트라고 했어요? 뒤로 돌리라고 했죠?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대상자 체중이 너무 무겁다면은 경사도가 큰 그 길을 갈 때는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아, 경사로가 커? 그러면 지그재그야. 내려갈 때, 내리막길은 뒤로 돌려간다. 엘리베이터는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옵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대상자 옮기는 방법. 병실을 이동한다거나 산책을 할 수 있겠죠? 일단 휠체어를 대상자한테 대는데 건강한 쪽에 댑니다. 그리고 잠근 장치를 고정해야겠어요. 비스듬히 또는 평행하게 된다. 발 받침대를 젖힌 후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한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도록 한다. 항상 건강한 쪽에 대서 대상자가 건강한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편마비 대상자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 이제 산책하고 들어와서 다시 침대로 가야 될 때 어떻게 해요? 휠체어는 항상 건강한 쪽으로 침대에 붙이죠. 평행하게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입니다. 항상 잠금 장치 잠궈야겠죠? 발 받침대 올려줘야겠죠?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하고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합니다. 항상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항상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댄다. 건강한 쪽으로 밥을 먹인다. 건강한 쪽을 아래로 눕힌다.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기는 방법. 잠금장치 일단 잠그죠? 그리고 건강한 쪽으로 이동변기를 대줘요.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 앞에 서가지고 무릎과 허리를 지지해서 대상자 건강한 손으로 그 이동변기 손잡이 잡게 한 다음에 이동시켜 앉힌다. 상체만 두고 지지하는 대상자 누구였죠? 사지마비 대상자였죠? 사지마비 대상자는 상체만 두고 목을 못 가누니까 목밑 또는 모은 손이나 어깨 밑을 지지하고요. 이때 옆다리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다리를 펼쳐놓는다 했는데 휠체어 중에서도요. 바닥에서 휠체어 또는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갈 때는 똑같이 상체만 두 곳을 지지해서 국가고시에 자주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휠체어는 무조건 잠금 장치가 먼저고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였죠. 상체는 어디를 지지할까요? 한쪽은 어깨, 한쪽은 허리만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상자가 자기가 건강한 쪽 붙잡고 일어나고 요양보호사는 어깨랑 허리 두 군데만 지지해주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닥에서 휠체어로 올라갈 때는요. 1번 잠금 장치를 잠근다. 2번 대상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는다. 잔존 기능 유지해야 되니까요. 3번째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4번째 대상자 뒤에서 요양보호사는 한 손으로 허리, 한 손으로 어깨를 지지해준다. 마지막 대상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도와준다.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길 때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쪽은 대상자가 활용하고요. 불편한 쪽 마비측은요. 요양보호사가 지지해줍니다. 어깨와 몸통, 어깨와 허리를 지지해주면 되겠어요. 잠근장치 잠그고요. 대상자의 그 마비측을 부축해줍니다. 어깨와 몸통 또는 뭐 어깨와 허리를 부축해주죠. 대상자 건강한 손으로 바닥 한쪽 짚고요. 건강한 다리에 힘을 줘가지고 본인이 내려옵니다.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만 지지해주는 거예요. 상체만 지지해주는 거지 하체를 지지하지 않는다. 상체만 지지 못하았네요. 고쳐드릴게요. 상체만 지지하지 하체를 지지하지 않는다. 상체만 지지하는 거 사지마비 대상자 또는 바닥에서 휠체어, 휠체어에서 바닥만 상체 두 곳이에요. 나머지는 다 상체, 하체 이렇게 지지하잖아요.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는 방법. 엉덩이 먼저 놓고요. 한 다리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히고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는다.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고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휠체어를요,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놓고요. 휠체어 잠금 장치 고정해야겠죠?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 항상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약간 비스듬하게 놓는다. 잠금 장치를 잠가준다. 자동차 안전벨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풀어준다. 다리 먼저 밖으로 내린다. 지지를 해준다. 요런 것들, 요 순서들을 보기에서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동차 휠체어 중요한 거, 엉덩이 한 다리라는 거, 엉덩이 먼저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옮길 때 어떻게 해요? 휠체어에서 침대 갈 때요, 힘 좋은 사람이요, 대상자 뒤에서 이 겨드랑이에 팔을 넣습니다. 나머지는 종아리를 잡는 거예요. 뒤쪽 사람은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 팔을 안쪽에서 바깥으로 잡는다. 다리 쪽 사람은요, 종아리 아래, 넙다리 밑에 손을 넣는다.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들어 올린다. 두 명의 요양보호사는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를 지지한다. 한 명은 상체, 한 명은 하체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할 때 두 명이요. 한 명은 상체 잡고 한 명은 하체 잡습니다. 한 명은 어깨랑 허리, 또 허리랑 무릎 이렇게 지지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옮기면 되겠어요. 도구를 이용한 이동 돕기. 도구 뭐가 있을까요? 뭐 지팡이, 목발, 보행기, 척추 고정판 이런 것들 있죠. 선 자세에서 균형 잡기. 왜 서 있는 자세에서 균형을 잡지? 건강한 사람이야 뭐 걷는 거, 서는 거, 뛰는 게 쉽지만은 대상자들은 걷지를 못하거나 뭐 마비가 됐다거나 거의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대상자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서서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자나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고 약 3분간 서 있을 수 있게 시킨다. 보통 서 있지도 못하시는 분들은요, 뭐라도 붙잡고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관절의 구축도 예방되고 욕창도 방지되겠죠.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또는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할 때 전후 좌우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해서 균형을 잡는다.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거예요.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 뭐라도 붙잡고 서 있는 연습을 자꾸 하라 이거죠. 보행벨트 사용 방법, 국가고시 맨날 나오는 거는 뭐죠? 요양보호사는 어느 위치에 있냐 이거죠.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선다. 또는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 묶죠. 대상자의 불편한 쪽 허리 뒤쪽에서 보행벨트를 잡는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에요. 허리 부위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고 대상자의 편마비 쪽 뒤에서 보행을 돕는다. 보행기 사용 돕기. 보행기 어느 순서로 걸어갈까요? 만약에 왼쪽이 불편해, 왼쪽이 편마비야. 그러면 보행기랑 왼쪽이 세트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건강한 발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행기랑 불편한 발은 세트라는 거. 접이식 보행기가 있어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건데요. 사용할 때는 이게 다시 접혀지면 확 닫힐 거 아니에요. 접이식 보행기는 펼친 후에 잠금 버튼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대상자의 팔꿈치는요, 한 30도 구부러지고요. 이 보행기 높이는 엉덩이 높이, 둔부 높이가 좋습니다. 보행기, 지팡이 다 둔부 높이, 엉덩이 높이예요. 보행기 사용 방법. 보행기 걸어가는 순서는요, 항상 보행기랑 마비다리, 불편한 다리가 세트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건강한 다리가 가는 거예요. 세트, 건강한 다리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문제,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 보행기 가는 순서는요, 오른쪽 다리랑 보행기가 세트지? 그리고 왼쪽이 가는 거야.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양다리가 다 불편해. 이런 경우는요, 보행기 먼저 가고 한 다리 갑니다. 왼쪽 오른쪽 가든지 오른쪽 왼쪽 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쪽만 불편하면은 보행기랑 세트로 먼저 가고 뒤에 건강한 다리가 가지만 양쪽 다 불편해. 그러면은 보행기를 먼저 앞에 짚고 한 다리 끄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 뒤쪽에 서 있죠.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 돕기. 지팡이는요, 올라갈 때랑 평지나 내려갈 때가 다릅니다.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를 먼저 짚거든요. 올지건마, 올라갈 때, 지팡이 올라갈 때, 버스를 타려고 한다 또는 뭐 계단을 오른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요, 항상 지건마예요. 지팡이,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다리, 그리고 마비 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팡이 짚는 위치는요, 새끼발가락 위에 15, 옆에 15 지점입니다. 올지건마, 올라갈 때 지건마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지건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 다리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올지건마 이렇게 딱 기억을 한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마비 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렇게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는요, 평지나 내려갈 때는 항상 지마건입니다. 지팡이는 항상 먼저 짚기 때문에
지팡이가 먼저고요. 마비 쪽이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이 갑니다. 내려간다 또는 평지란 말이 없이 그냥 걸어간다 이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야. 이건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지마건이고요. 올지건마 올라갈 때는 지건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다리입니다.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엉덩이 높이가 좋다는 거. 이송돕기. 뭔가 부러진 것 같아요. 골절 입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얼음.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 뼈 조각이 이렇게 날카롭게 지금 깨져 있는데 그냥 막 움직여버리면 옆에 있는 혈관 다 잘라버릴 거 아니에요. 골절이 의심된다면, 외상이 의심된다면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척추 고정판이든 뭐 목발이든 부목이든 붕대로 감고 나서 병원을 가든지 119를 불러야 돼요. 척추 고정판은요, 그 위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밑으로 척추 고정판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최대한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아래부터 위로 고정해요.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순으로 고정한다. 이거 국가고시에 잘 나오잖아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에 넣는다. 1인이 부축한다면 대상자의 건강한 팔을 요양보호사 어깨에 두르고요. 요양보호사는 뭘 잡아요?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처럼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밀착해서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이송한다. 편마비 대상자예요. 요양보호사는 항상 그 마비 쪽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감염성 질환 예방. 감염이 됐다. 우리가 어떻게 알죠? 색깔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아프죠? 통증, 열감, 발적, 부종, 삼출액이 증가하는 게 감염의 증상이에요. 통증, 열감, 발적, 빨개진다는 거예요. 부종, 붓죠. 삼출액, 농이 나옵니다. 호흡기계 감염 시 감기 걸렸어, 독감 걸렸어, 코로나 걸렸어. 다 호흡기계 감염이죠. 목이 아픕니다. 인후통, 기침, 객담, 호흡 곤란의 증상이 있어요. 요로 감염의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간지럽죠. 냄새가 심하고요. 소변 색깔이 이상합니다. 요로 감염 시 소변색의 변화, 악취, 소양감이 있다는 거. 요로 감염 시에는 기저귀를요, 좀 더 자주 신경 써서 교환해야 돼요. 이것을 국가고시에서는 요로 감염 시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염 환자가 탈수했어. 소변이 안 나오겠죠?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몸에 염증이 있으면 무기력해져요. 염증 환자 수분을 많이 먹어야 된다. 문제 나오죠?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간, 심신, 갑부,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또는 만성 신부전이 있었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 있었는데 요게 시험에 뭐 한 두세 번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한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대상자는 누구냐? 이런 문제가 한 5번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염증이 있는 환자는요,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폐렴, 방광염, 요도염, 요로감염, 염증이 있으면요, 왜 물을 많이 먹어요? 물을 많이 먹어야 몸에 있는 그런 염증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문제 나왔어요? 염증성 질환 환자가 왜 물을 먹어야 되느냐? 몸 안에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손 씻기는요, 가장 쉽고 돈도 안 들죠.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 손 씻기와 양치하기가 되겠습니다. 흐르는 미온수로 손을 적셔요. 그리고 고체 비누로 씻을까요? 액체 비누로 씻을까요? 여러분, 고체 비누 이 사람 저 사람 쓰면은 좀 지저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체 비누는 세균으로 감염될 수가 있어서 항균 액체 비누를 바른다. 이렇게 한 번씩 쭉쭉 나오잖아요. 액체 비누는.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손 어떻게 닦죠? 손바닥을 비벼요. 그리고 손등으로 가서 서로 비벼줍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깍지 끼죠? 엄지손가락도 돌리죠?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하고 헹굴 때요, 이 손목까지도 헹궈줍니다.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이런 표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손에 물기 제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막 털죠? 공중화장실에서 막 그 손 털면은 그 물 맞으면 기분 안 좋아요. 마른 수건 가방에 들고 다니신다면은 마른 수건으로 닦고 또는 휴지로 닦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젖어 있다는 거는요, 항상 세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기껏 깨끗하게 손 씻고 젖은 수건으로 닦지 않아요. 손이 건조하면은요, 로션 바르면 되겠죠? 보습 제품을 발라준다. 기침이 났어. 우리 허공에 기침하나요? 이 손으로 가리잖아요. 뭐 초등학생들은 겨드랑이로 이렇게 가리고 해라 교육 받는데 성인들은 거의 손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기침했어. 내가 손으로 가렸으니까 손에 세균 묻었겠죠?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닦으래요. 분비물 처리 방법.
분비물, 가래, 대소변이 있겠습니다.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이게 요양보호사가 옮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요양보호사가 분비물을 만진 손으로 대상자를 음식을 해주면 또 감염이 되겠죠?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따로 배출한다. 오염된 세탁물은요, 따로 배출한다. 또는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요, 따로 세탁한다. 별도로 세탁한다. 이렇게 세트로 가셔야 돼요. 뭔가 오염됐어, 배설물이 있어, 따로,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혈액이나 체액은 중요한 거, 찬물에 한 거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혈액이나 체액은요, 약간 단백질 성분이에요.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은요,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계란 후라이요. 이게 뜨거운 물 부으면요, 살짝 굳어요. 느낌 비슷하거든요. 혈액이나 체액은요, 찬물에 그 핏기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나서 뜨신 물 또는 더운 물로 이렇게 헹궈가지고 비누칠하면 됩니다.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에 소독한다. 이 찬물 먼저다 이거는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단골로 나옵니다.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코피가 났어, 생리해서 피가 막 이불에 묻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탁기 뜨거운 물로 넣으면 안 돼요. 바로 그 부분을요, 찬물에 포카포카 씻어서 핏기를 제거한 후에 전체 세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 매일 씻어야겠죠. 청결을 위해서 매일 샤워하거나 목욕을 한다. 자주 칫솔질을 한다. 가운 신발은 좀 깨끗하게 유지한다. 요양보호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거죠. 사용한 일회용 보호장구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한 번 쓰면은 어느 정도 다 감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회용은 한 번만 써라. 그래서 일회용이에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리세요. 흡입 물품 관리, 카테터입니다. 뭔가 코와 입에 가래나 분비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카테터는 보통 일회용이 많은데요. 재활용해서 써야 된다고 한다면 이 안에를 잘 씻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관이 좁아가지고 그 가래 묻은 게 막 깨끗하게 닦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에 담가서 불려가지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는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정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요. 흡입 물품 관리, 이 카테터는 어떤 역할이냐?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거. 보통 사지마비 대상자나 누워있는 대상자들이 이 배액이 잘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요. 기침 반사가 감소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뭔가 분비물을 뱉어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흡입 물품, 이 흡인기로 잡아 뽑습니다.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용도예요. 이거를 또 제거를 하면은 이게 흡인 통에다가 담잖아요. 흡인 병은요,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닦아라. 하지만 우리 수시로 닦아라 했던 거 뭐 있죠? 이동변기, 간이변기에 그 변기통은 좀 수시로 제거를 해라 그랬습니다. 재사용할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는다. 또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는다.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세척한다.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다 똑같은 말이죠? 물에 담가 놓던지 씻을 때는 비벼서, 흐르는 물에 비벼서 세척한다 이겁니다. 이거 세척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소독할까요? 삶아요. 끓는 물에 15분 이상 삶고요. 햇빛에 말릴까요? 그늘에 말립니다. 고무기 때문에 삶는 것까지는 괜찮대요. 하지만 쟁반에 널어가지고 그늘에 말리래요. 햇볕에 말리면은 이 색깔이 변색되거나 갈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감염성 질환 예방 썸머리 해드릴게요. 일단 통증, 열감, 발적, 부종, 삼출액이 증가한다면 감염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중 감염의 증상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손 씻기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 액체 비누가 좋다.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닦아라. 손을 닦았다면 마른 수건이나 휴지로 닦아라. 분비물을 처리할 때 반드시 장갑을 사용해라.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닦고 나서 더운 물로 비누로 닦는다. 요양보호사는 청결을 위해서 매일 샤워하거나 목욕한다. 일회용 보호장구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흡인 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닦는다.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물에 담가둔다. 15분 이상 끓인다. 그늘에서 말린다. 복지용구의 사용, 장기요양 등급자는요,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어디에 포함돼요? 재가급여 중에서 방방주단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그 밖의 서비스죠. 복지용구의 제공에 포함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받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든지 대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구입하는 것은 좀 쓰고 버릴 만한 팬티 같은 거 또는 저렴하고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구입을 하고요. 사이즈가 크고 비싼 것들은 대여를 하겠죠. 이동변기, 간이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요실금 팬티 이런 것들은 직접 사요. 왜냐면은 남이 쓰던 그 똥오줌 통 또는 팬티를 대여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구입을 한다는 거. 요실금 팬티는 일반 섬유 팬티에 방수 패드가 부착된 형태이며 반복 사용이 가능해서 경제적이다. 반복 사용이 가능하니까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변형 지문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구입 가능한 품목 중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다음에 용도는 뭐냐? 그렇습니다. 이거 쿠션 아니에요? 자세 변환용 쿠션이에요. 대상자의 불편한 곳을 지지해 주죠. 이 커버는요,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간간히 국가고시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고 이건 어디다 쓰는 거냐 이렇게 나와요. 또 대여가 가능한 거 비싼 거 휠체어나 침대겠죠.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수동 휠체어 뭐 이런 것들 또 이동 욕조랑 목욕 리프트도 비싸잖아요. 이런 건 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지금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이동 욕조나 목욕 리프트 요거는 뭘 고려해야 되냐 그랬어요. 이동하면서 쓰려면 어디에다 전원을 꽂기가 불편하겠죠? 이동 욕조나 목욕 리프트 선정 시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수동 휠체어 사용 시 주의할 사항. 만약에 휠체어 잠금 장치가 작동이 안 돼요. 큰일 났죠?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잠금 장치 고정 볼트 확인하고요. 또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위가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제가 빨간색 칠한 부위. 타이어 공기압은 뭘로 확인했죠? 손가락으로 타이어를요 0.5cm 정도 눌러봤을 때 들어가는 게 적당한 것이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높아. 타이어가 너무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럼 진동을 잘 느끼죠?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 사용 시 주의사항. 압력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욕창 예방을 위한 구입과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이다. 날카로운 물건이나 열에 닿지 않도록 한다. 하루에 한 번은 기구의 정상 작동을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공기압 어떻게 확인해요? 이거는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 압력을 봅니다. 침대 사용 주의사항. 잠금 장치를 항상 잠가야 돼요. 바퀴가 있는 것은요. 침대든 휠체어든 잠금 장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낙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크랭크 손잡이가 뭐예요? 침대 하단에서요. 이걸 돌리면요. 상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크랭크 손잡이는 강제로 회전하지 않는다. 부러질 수 있거든요. 크랭크 손잡이 주변에 공간을 확보해준다. 여기가 뭐가 꽉 차 있으면은 이 손잡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수그리고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공간을 조금 비워둔다. 이 얘기입니다. 보행기,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선다. 보행기는 뭐 어떤 순서로 가냐? 불편한 다리랑 세트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간다. 만약에 편마비가 아니에요. 양쪽 다 아파요. 양쪽 다 불편해요. 그랬을 때는요. 보행기 먼저 앞으로 놓고 한 다리 간다는 거.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선다. 보행 보조차 실버카 한번 국가고시에 나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연세든 할머니들이 요 실버카 요런 거에 의지해서 시장 갔다 왔다 이걸 하시잖아요. 지팡이 대용으로 쓰십니다.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이게 바로 실버카예요. 빠르게 걸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걷긴 걷는데 조금 의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실버카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쓸 수 있는 게 실버카고요. 보행차, 이건 완전히 몸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균형 감각이 없는 대상자들이 여러분 요거 약간 뭐랑 비슷해요? 애기들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몸을 못 가누기 때문에 보행차를 쓰는 거예요. 이동변기는요 침대 옆에 대어주거나 화장실까지 이동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방에다가 많이 놓습니다. 변기통이 있죠? 탈부착이 가능하고 뜨거운 물에 세척할 수 있어야 된다. 소독약으로 소독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밖에서 기다려주기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 뭐 회음부 간호라든지 대소변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해주고요.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게 요양보호의 원칙입니다. 간이변기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이거는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 이런 문제도 나오죠.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용도예요.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대준다.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 간이병기를 대준다. 방수포를 깔아야 안 흐르겠죠? 그 위에다가 간이병기를 대주면 되겠습니다. 목욕 의자, 목욕할 때 요게 앉혀가지고 머리 감기잖아요. 등받이가 높고 팔걸이가 있는 게 좋겠죠? 엉덩이 부분에 구멍이 있어서 물이 빠지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물이 흐를 수 있어야 한다. 또는 이 그림을 보여주고요. 가장 적합한 목욕 의자를 골라라 합니다. 손잡이가 없는 거, 뭐 등받이가 없는 거 이런 거 나오거든요. 등받이도 있고 손잡이도 있고 앉는 부분에 구멍이 있는 게 좋겠죠? 이동 욕조,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한다. 뾰족한 거 있는 거 위에다 놓으면 또 터지니까요. 배회 감지기, 항상 전원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휴대용 경사로 안정성과 균형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아차하는 순간에 낙상이 옵니다. 이 대상자들이 뼈도 약하고 몸도 약해서요. 낙상 한번 오면은 그다음부터 거동이 거의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다치는 게 최선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잃기 전에 미리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상자의 안전,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과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전관리, 요양보호를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안 다치는 게 최고입니다. 다치고 나면은요. 다치기 이전의 삶의 질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회복이 정말 더디고요. 다치기 이전으로 돌아가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낙상을 예방하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낙상이라고 하는데요. 낙상 발생 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의료진이 올 때까지 또는 119가 올 때까지 이동하지 않게 하고 대상자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동하지 않는 이유는요. 골절이 있어요. 그 안에서 뼈 조각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혈관을 자르거나 제2차, 제3차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그때 강원래 씨가 차도에서 넘어져가지고서는 그 길 가던 시민들이 막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 온 거잖아요. 낙상을 입었다, 외상을 많이 입은 것 같다 하면은요,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은요, 신체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신체적으로는요, 몸의 이제 기능이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없을 때 잘 넘어지겠죠? 먹는 약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운동장애나 심장질환, 빈혈, 시력 저하가 있다고 한다면은 낙상이 일으키기 쉽다 이렇고요. 몸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노인들은. 왜?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감퇴해서이다 이고요. 문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누구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근력도 딸려, 균형 감각도 떨어져, 뭔가 반사작용도 잘 안 돼, 이런 분들이 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기립성 저혈압까지 있어요. 앉았다 일어났을 때 넘어지면 또 다치겠죠. 4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사람, 뭔가 질병이 있거나 약을 먹고 있고 근력도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안 좋다면 낙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 바닥에 물이 있어 젊은 사람도 넘어집니다. 경사가 급해 미끄러질 수 있겠죠. 특히나 겨울에 정말 비탈길에 낙상이 많아요.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 낮이면 환해야 되는데 암막 커튼이 쳐져 있으면 캄캄하죠. 캄캄하면 넘어진다입니다. 이제 과거에 저희 엄마가 겨울에 제가 이제 롱코트를 제 거를 입혀드렸어요. 추우실까봐 따뜻하라고. 또 키가 이제 저보다 작으니까 롱코트가 발목까지 와버린 거죠. 약간 비탈을 내려가는데 스텝이 꼬이면서 이렇게 삐걱하셔가지고 발등이 부러지셨어요. 비탈길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롱코트 조심하셔야 돼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선물을 롱코트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엉덩이 덮는 정도의 그 하프코트가 좋습니다. 낙상 예방법, 근력을 강화해야겠죠? 하지 근력 강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한다.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두거나 자동 센서 등 화장실은 항상 밝게 해둔다.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켠다. 보통 대상자들은 침대를 쓰잖아요. 그 침상 난간을 올려줘야 됩니다. 자다가 굴러떨어져서 어깨 부러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침대 높이를 낮춰주면은요, 떨어져도 충격이 덜하겠죠. 또 침대 밑에 이불을 깔면은요, 쿠션 역할을 하니까 덜 다치겠죠. 그렇게 세심하게 안전을 관리해 주셔야 돼요. 가정에서의 낙상 주의사항, 가능하면 문턱도 없애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어비가 들겠죠. 그리고 또 내 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턱이 있으면 확실히 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위의 물건을 최소화하고 정리한다.
집안을 좀 깨끗하게 미니멀하게 살아야 되는데 막 화분 쌓아놓고 정말 물건 쌓아두시는 연세 드신 분들 너무 많아요. 스텝이 꼬여요. 그래서 주위의 물건을 최소화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화장실 바닥에 물기를 없앤다. 이게 물기를 뭐 맨날 닦지 못한다면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서 드라이하게 말려주셔야 돼요. 미끄러우면 정말 발이 쭉 넘어지거든요. 저는 난 젊으니까 괜찮아 했는데 물기가 있으니까 확실히 저도 넘어질 뻔해서 아차차차 이렇게 일어난 적이 많이 있어요.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장실 변기 옆과 욕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손잡이를 설치하면요 안전하죠? 그걸 잡고 일어날 수 있죠? 또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아이고 요양보호사님 나 좀 일으켜줘요 이렇게 안 하고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자립성이 향상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기출 지문입니다. 조명은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 스크린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한다. 너무 직사광선을 맞으면요 김이 생기고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둡거나 전구가 나가면 빨리 밝은 조명으로 교체해야겠죠? LED 조명이 환합니다. 천장 조명을 교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요, 코드 딱 전원 꼽아가지고 하는 이동하는 스탠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인이 있으신 분들 또는 대상자 집에는 좀 환한 게 좋습니다. 취침 시 침대 난간을 올린다.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다. 발에 꼭 맞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게 한다. 너무 큰 거는 슬리퍼 신으면 또 넘어지니까요. 정말 세심하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화재 대처 방법. 화재는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요즘에 인덕션도 많이 쓰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불로 쓰는 가스레인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음식에 이렇게 불맛이 좀 있잖아요. 이 중간에 주방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 불이 붙을 수도 있고요.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난로 옆에 세탁물을 널어놓지 않는다. 잘 마르긴 하는데 불이 붙을 수가 있죠. 복사열 때문에.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힌다. 이 소화기 사용법도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어. 그쪽 문 닫아줘야겠죠. 방 빠져나가고 또 문 닫습니다. 공포영화도요. 귀신 쫓아오면 문 닫고 도망가고 화재도 마찬가지예요.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해야겠죠. 엘리베이터 탔는데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대피를 했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되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분말을 쏘아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고요. 대피를 한 경우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쏘세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 켰어요. 바람 나한테 불어오고 있죠? 그쪽을 향해서 소화기 분말 쏘면 어떻게 돼요? 내 얼굴에 소화기 분말 다 오죠? 그래서 등지고 쏘아보세요. 분말이 바람 방향을 향해서 가니까 불 끄기가 더 좋겠죠? 기어서 이동하는데요.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서 나갑니다. 야간에만 캄캄한 게 아니에요. 불이 나면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잖아요.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나가야지 왼손 오른손 다 짚다가는 들어갔다 나왔다 길을 잃거든요. 옷에 불이 붙었어요. 어떻게 해요? 바닥에 뒹굴어야겠죠? 얼굴을 가려주세요. 왜? 코와 입이 호흡기라서요. 호흡기가 닫히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소화기 사용 방법. 순서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안전핀을 뽑죠.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한 다음에 손잡이를 움켜쥐고 분말을 골고루 쏘는데요. 물총 쏘듯이 팍 쏘는 게 아니고요. 약간 비질하듯이 그런 식으로 쏘아줍니다. 자연재해 대피 방법. 지진이 발생했어. 보통 기둥 아래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구조물의 아래로 피난하여 몸을 웅크린다. 지진 발생 시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언제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며.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답이고요. 이게 만약에 복이 없어. 그러면은 공터,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면 뭔가 이렇게 구조물이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일은 없잖아요. 그쵸?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인한다. 홍수 발생 시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은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집에 사실 모래주머니가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반지하 사시는 분들은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전 및 전기사고 대처 방법.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시간 간격을 두고 순서대로 꽂습니다.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하래요. 이 그림 보세요. 이렇게 핀이 3개인 거 있잖아요.
전기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전기 쇼크 시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한다. 또는 전류를 차단한다. 왜냐면은 그거 손으로 만지다가 같이 감전되잖아요. 흡인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하는 방법.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해 둔다. 흡인기 또는 산소호흡기는요, 병원에는 항상 그 보조 전원 장치가 있어요.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이런 것들이 안전 관리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안녕, 안녕,